오늘 큰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형수다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거고 어디에서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사건이라는 거죠? 이게 양쪽 눈을 찔렸다는 거예요, 얀타나에. 멀쩡하게 출근을 하고 근무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왜? 아하. 지금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큰 사건이 하나 걸려 있었던 거예요. 한 23년째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야, 이게 도대체 무슨... 야, 요새 형수다 한다고 네네. 무슨 사탕 이런 것도 막 갖다 놓고 있는데 요새? 요거 아십니까? 이거 되게 유명한 거야. M5칼이라고. 구텐모르겐 구텐탑. 물 건너고 산 건너고 해서 독일에서 왔습니다. 당이 제로네요, 제로. 야, M5칼. 아, 감사합니다. 정말 목이 시원해지는 그 맛 아시죠? 아, 이거 차에 한 통 있어도 노래 부를 때도 좋고 졸음 쫓을 때도 좋고. 이런 유사한 캔디들을 되게 부담스러워. 크기도 그렇고 단맛도 너무 심하고. 그렇죠. 근데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? 검정 봉다리 좀 주세요. 진짜 맛있다 이거. M5칼, 정확하게 M5칼. 아, M5칼. 이번 화는 M5칼과 함께합니다. 아, 내가 형사들 잠복할 때 죽겠다. 아, 잠복할 때. 졸릴 때. 때. 목이 화이지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 또 뵙습니다. 아이고. 또 귀한 손님 오셨네. 네,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. 너무 선물. 좋습니다. 이거 뭐예요?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어머. 어머 깜짝이야. 뭐예요? 여기로 가면서 형수다 나오나 형수다. 아니, 멀리 있으면 오지 마세요. 여기는 형수다. 누군가 오가. 난 강민석이다. 지금 큰 거 하나 갖고 들어간다. 잠좀 대기. 큰 거 갖고 들어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진짜 이렇게 하시네. 안녕하세요. 그 무전기로. 아, 이게 왜 있나 했어요. 그래서 이게. 어머. 굳이 멀리 있지도 않은 사람이 무전을 하고 들은 거 보면 또 사건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. 그러니까요. 아, 뭔가 이 무전기로 지금 등장을 하시면서 큰 사건을 가지고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맞아요. 오늘 큰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약간 스케일이 뭐 북파 공작원 말이 이 정도인가요? 한 23년째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어요. 23년 된 미제 사건이요? 네. 이 무전기와 23년 전의 미제 사건과 연결이 돼 있다. 23년 전이면 2002년인데 사실 2002년이면은 그 월드컵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뜨거웠을 때란 말이에요.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씀이네요. 그러니까 제가 장기 미제 수사팀에서 있을 때 들여다봤던 사건인데 지금 돌이켜 봐도 가슴이 아프고 다들 뭐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좀 어이없어할 그럴 부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형수다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거고 최초라는 최초. 말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이 사건이 어디에서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사건이라는 거죠? 네, 맞아요. 야, 대박. 공 교수님은 좀 뭐 짚히는 게 있습니까? 뭐 이제 2002년이면 나도 서울청에 같이 있었을 때인데 말씀을 들으시면 아 하고 금방 아실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. 우선 제가 이희경 씨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SIU라고 혹시 기억나세요? 응? SIU 뭐 좀 힌트가 있을까요? 제가 예전에 용영에서 대처승 살인 사건이랑 강서 무속인 살인 사건 그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험금 맞아요. 관련된 맞아요. 사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보험금을 타려고 했을 때 살인 사건과 뭔가 연관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SIU가 뭐냐면 그러니까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이라고 해서 뭐 각 보험사마다 있는 조직이고 부서예요. 그래서 보험 사기가 의심점이 되는 추적을 하다 보면 강력 사건, 살인 사건하고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.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되면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내용을 제보하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되죠. 이제 형사 사건이 되는 겁니다. 근데 경찰 출신들이 많아요. 이 SIU에 보면 네.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를 밝힌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. 왜냐면 좀 은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거든요. 보험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망이 살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보니 이 보험회사의 SIU라는 특별조사반이 꾸려진 거네요. 맞아요. 네. 그게 경찰서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보험 회사에 있는 거였군요. 사법권이 있지는 않아요. 체포권이나 이런 건 없고 그렇구나. 조사를 하는 거죠. 그 어쨌든 강영상님이 황당한 첩보를 받았다는 건 보험 사기였다는 얘기잖아요.
그때가 2011년이었어요. 사건 문제로 여러 번 교류가 있었던 보험사 SIU 직원분이 계셨는데 이제 자기랑 같이 일했던 팀원들이 그때로부터 한 4년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 맡은 적이 있었다. 아, 4년 전이요? 그러면은 지금 형사님이 얘기해 주실 사건이라는 게 2007년도쯤에 벌어진 얘기라는 거잖아요? 그렇죠. 그러니까 2007년 10월 3일 어떤 남자가 이 무전기에 네. 바로 눈을 찔렸다고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 거예요. 보험회사에 연락했던 사람이 지하철 역무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늦은 밤에 순찰을 돌다가 네. 자기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거야. 네. 근데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에 아, 눈이. 눈이 찔렸다는 거예요. 여기 뛰다가 이런 데 많이 찔리고 그래요. 황당한 게 아니고 약간 심각한 사건 아니에요? 실명 막 이렇게 눈 보는 거 아닌가? 그렇지. 문제는 양쪽 눈을 찔렸다는 거예요, 얀타나에. 아하. 이렇게? 말하면서? 하나인데 양쪽 눈을 찔렸다고요? 이렇게 넘어지셨나? 이렇게? 뭐 가능성이라는 게 되나? 이렇게 찔렸다가 이랬다가 일로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한쪽만 찔려도 막 난리가 날 텐데. 뭐 무전기에 찔릴 수는 있으나 양쪽 눈이 찔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면 하네요. 그치. 말이 좀 얼토당토 않죠, 말대로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험사에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했어요. 근데 장애 진단이라는 게 장애가 생길지 안 생길지 여부를 그렇지. 확인하는 기간이 꽤 돼요.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. 아하. 그 이후에 장애 진단서가 이제 발급이 되는데 이 사람은 사고가 난 다음에 8일 밖에 안 지났는데 근처에 있는 안과에 가갖고 장애 진단서를 1급으로 그것도 1급으로. 시력이 얼마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? 저처럼 안경을 껴도 0.0 이하여야 신명으로 봐요. 시력표를 이렇게 보면 네. 맨 있는 글씨 있죠? 큰 제일 거. 큰 글씨. 0.01이면 안경을 끼고도 그 글씨가 겨우 하나 보이는 정도? 근데 눈앞에서 손가락이 몇 개인지 물어보면 잘 구분을 못하는, 못 센다고 봐야 되는. 오. 겨우 빛 정도만 감지한다고 할까? 뭐 이 정도. 사고 나고서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험회사에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. 보험금을 타려고. 양쪽 눈이 찔리고 그 정도 1급이면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생계랑 또 직결이 돼 있으니까 맞는데 굉장히 급하게 뭔가 보험료를 타내기 완전 속전속결인데 그냥. 보통은 장애 1급 진단이 나올 정도까지 심각하다고 하면 그 사실을 믿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. 나아질 방을 들어보자. 조금 더 기간을 둘 것 같은데. 그리고 이제 이상한 게 일단 진단 시기는 빨랐는데 서류낼 시기를 그걸 또 마치 알고 기다려다 냈다는 듯이 보험회사 직원들도 이상했지. 이 사람 집에 가봤어요. 정말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앞을 더듬더듬 하면서 뭐 집안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가만히 있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. 오셨어요. 이렇게 여기 앉으세요. 여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. 정말 황당한 건 이 남자가 지하철 역무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네. 주변 사람들, 여기서 같이 근무하거나 뭐 동료들, 뭐 여기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멀쩡하게 출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아니 이건 보험 사기가 아니라 그냥 바보 아니야? 너무 허술하게 허술한데? 준비를 했다. 그 보험회사에는 양한 실명으로 보험료를 청구를 해놓고 멀쩡하게 회사를 다녔다는 거는 주민센터에 신고도 안 한 모양입니다. 왜냐면 이거 저 장애 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. 맞아. 복지혜택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보험료만 먼저 받으려고 했다.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. 맞아요.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는 자기가 장애 진단 받았다는 얘기를 회사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. 그러니까 장애 진단서를 회사에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뭐 장애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없죠. 회사를 모르게. 결국 속인 거지. 속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걸려서 혼났지 뭐. 그치. 돈을 지급을 한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에서 뱉어라. 이거 회수를 해야 되고 지급이 안 된 상황이면 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그 정도쯤 됐으면 우리가 형수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리는 안 되잖아요. 그쵸? 근데 결국 이 남자가 포기를 안 해요, 근데. 포기를 안 할 수가 있어. 당연히 지급이 안 됐는데 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한 2008년 9월 말경에 서울 종로에 있는 이제 유명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장애 진단을 받아갖고 보험사에 다시 청구합니다. 야, 이게 도대체 무슨 병원에서도 바보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만 해도 눈 깜빡거리는데 난 좀 악감정. 이거 이거 하면 깜빡거리는데 다친 것도 아닌데 진단서만 다시 받을 수가 있나?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.
그 이후에도 또 그 직장은 계속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, 멀쩡하게. 설마 보험료가 지급됐을까요? 이번에도 보험사에서 이제 처리를 안 해줬어요. 그렇지, 당연하지. 두 눈이 멀쩡하다는 걸 확실히 잡아냈거든요. 오.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보여요. 이렇게.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거를? SIU 직원들이 이 남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. 와.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주변 인근에 수락산을 다닌다는 거예요. 그 와중에 또 등산을. SIU 직원들이 등산객인 척 하면서 매일 수락산을 이제 올라갔어요. 등산. 근데 등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이제 내려오거나 오거나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. 아, 그쵸. 막 뭐,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힘내세요. 화이팅. 다 왔어요. 정상 곧이에요. 뭐 이런 절대 얘기 믿으면 하잖아요. 안 돼. 다 왔어요. 30분 추가. 서로 인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안면을 튼 거죠. 야, 근데 지금 너무 웃긴 거 실명인 사람과 안면을 튼다는 게 그치. 말도 안 되지, 사실은. 결국 최종적으로는 안 해준 거 맞죠? 보험사 측에서는 다시는 보험 청구를 못하도록 더 확실한 게 필요했던 거예요. 아하. 왜냐하면 뭐 산에 올라가는 건 난 안 보였지만 지팡이 짚으면서 갔다. 다치기 전부터 매일 다니던 데를 내가 길에 읽는다. 핑계댈 수 있으니까. 뭐 얼굴 마주친 것도 목소리로 그냥 기억해냈다. 뭐 이렇게 말해를 버리면 그러네. 내가 매일 오르던 산이니까 그냥 너무 답답해서 집에 못 있겠어서 천천히 지팡이 짚고 올라갔다. 이러면 뭐 할 말 없지. 이 남자랑 안면을 튼 이제 SIU 직원들이 그 남자랑 약속을 잡아요. 언제 또 산에서 만나면 우리 뭐 막걸리라도 한잔 하자. 야. 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. 며칠 후에 수락산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하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이제 남양주 별내에 있는 음식점으로 같이 이제 술을 한잔 하러 갑니다. 그 같이 간 직원들 말고 다른 직원들이 그 옆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죠. 오.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 식당 안에 직원들과 세팅을 해놓고 영상 증거물로 딱 제시해서 더 맞아요. 이상 반박 못하게. 맞아요. 안주랑 막걸리를 시켜서 먹다가 뭐 요즘 새로 나온 술이 있다는데 뭐 이건가? 그래서 이모 여기 뭐 새로 나온 거 소주 있죠? 그거면 갖다 주세요. 시켜. 술을 받아서 안경을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. 이게 몇 도지? 17도인가? 16도인가? 잘 모르겠네.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그 남자한테 술병을 슬쩍 넘겨. 이렇게 받은 거구나.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보더니 이리저리 보더니 그 실명했다는 남자가 야 이거 23도야. 너무 정확하게. 이렇게 찍고 있었구나. 딱 걸렸네. 딱 걸렸어. 아니 뭐 이거 병 모양 보고 23도인 줄 알았어요. 못하지. 그럴 순 못하지. 없잖아요. 못하지. 이건 확실하게 내가 봐야지 23도인 줄 아는 거잖아요. 그쵸, 숫자니까. 결국 이 사람이 양한 실명이 아니라는 거 그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낸 거죠. 근데 보험사 직원분들이 너무 대단하시다. 완전 이렇게. 근데 무엇보다 궁금한 게 도대체가 보험료가 얼마길래 이 사람이 11개월간 2번이나 그렇게 진단서를 내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? 그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. 그 엄여인 사건 할 때 맞아. 수면제를 먹이고 재워가지고 전부 눈이 실명을 했어요. 남편, 뭐 동생이, 어머니까지 보험금 중에 죽이지 않고 가장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실명이에요. 사망보험금이 가장 크잖아요. 네. 그 바로 밑에 단계가 실명이에요. 그래서 아마 금액이 만만치 않을걸? 얼마일까요? 한 보험금이 1억? 뭐 2억 돼? 아니에요. 보험금이 18억이었어요. 다른 보험사에서도 받을 돈이 더 있었고. 와, 요즘엔 로또로도 18억 나오기 힘들어요. 다른 보험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니까. 한 보험사면 18억이요? 18억. 만약에 보험사 2개면은 얼마가 될지 모르죠. 더 큰 돈일 수 있었죠. 2007년도, 2008년도 그때 당시에 18억은 진짜 큰 금액인데. 영구적으로 실력을 잃었다. 그러면 완전히 생활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중대 후유 장애로 분류가 돼가지고 가장 많은 금액을 주는 게 이제 실명보험이에요. 그러니까 연기하고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이거 지금도 계속 실명으로 거짓말로 보험금 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지금은 그럴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.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실명이다 그러면 뇌파 검사까지 진행을 해요. 그래서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본인이 자기가 안 보인다 장애 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.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기술이 없었구나.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게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나 시력 안 좋은데 나도 뭐 되는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운동하다가 다쳐갖고 실제로 여기가 다 끊어졌거든요. 양쪽으로 다 끊어져서 지금도 팔이 다 안 펴져. 이게 다 핀 건데 예전에 수술했을 때 팔이 여기서 안 펴지는 거예요. 아, 자칫하면 나 이거 팔 못 피면
나 이거 등급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갖고 봤어요. 봤더니 각도별로 등급이 쫙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등급 받으려면 각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줄 알아요? 그냥 이래야 돼요. 아, 야, 진짜 어렵다. 그렇구나. 진짜. 말 그대로 안 보이는 분들. 시작하실 때는 미제 사건하고 연결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. 아까 미제 사건은 2002년도 사건이라고 했고 눈찌른 요 사건은 2007년이잖아요. 5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미제 사건과 뭐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? SIO 보험사 직원이 아니 이 남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보험금에 집착을 하고 목숨을 거나 싶어서 그동안 이 사람이 청구했던 내역을 한번 쭉 뽑아봤대요. 뽑아봤더니 큰 사건이 하나 거기 걸려 있었던 거예요. 큰 사건? 혹시 그것도 보험금 노린 미제 사건 뭐 이런 건가요? 미제 사건의 용의자였나 보네요. 맞아요. 진짜로?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용의자였어요. 우리 뭐 권 교수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사건이라고? 얘기 들어보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02년 7월 13일 새벽 1시 반경에 노원구 그 상계동 한 주택가 2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요. 근데 신고가 들어서 119가 출동을 했는데 그 집에서 엄마하고 초등학교 다니던 아들 그리고 유치원 다니던 아들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거지. 새 모자가 한꺼번에? 새 모자가 한꺼번에 살해된 채 발견이 됐어요. 어... 불이 거실에 크게 났고 그러니까 시신이 뭐 있던 방안은 이제 끄름이 많았는데 세 모자 모두 머리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상흔이 발견됐고 끄름이 덮이지 않을 정도로 혈흔이 뭐 옷에 흠뻑이 젖어 있었어요. 그름으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혈흔이 남아 있었다면 그 얼마나 잔인하게 당한 건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? 그러니까 이제 더 안타까웠던 게 유치원에 다녔던 막내 아들의 호흡기에서 그름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. 아,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살아 있었다는 거네요. 푹 쉬고 있었다는 거잖아. 그 상태에서 이제 불에 타서 그 얘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에 갔으면 살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화재가 발생해서 현장이 많이 훼손되기도 했고 그 CCTV도 전무했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범인의 지문이며 뭐 족적, DNA 이런 게 다 쓸려나간 상황이라 범인을 뭐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아, 그래서 이게 미제라고 한 게 이렇게 해서 2002년이잖아요. 감식 수사에서 곽수사로 바뀌고 불과 2년이 안 된 시점이에요. 체계화되기 전이어서 화재 감식 훈련을 받은 요원이 없었던 시절이죠. 그랬구나. 그 세모자가 지금 안타깝게 살해가 된 거잖아요.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종합을 해보자면 그 아까 전에 그 지하철 영무원, 이 영무원 두 눈 찔린. 네. 양쪽 눈이 다 찔렸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었던 그 지하철 영무원. 지금 이 사건으로 연결이 지어져서 보험금을 그 사람이 또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? 맞아요. 말도 안 돼. 그때 당시에 보험금이 2억 6천만 원이었고 이건 모두 받았어요. 받았다고요? 받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보험금을 받아갔다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이 집 남편, 그러니까 사망한 두 아이들의 아빠는 아니겠죠? 맞아요. 이 집에 사망한 부인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였어요. 아니 아빠인데 자기 와이프인데. 심지어 더 소름 돋는 건 2007년도에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 타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다가 발견한 사건이잖아요. 이 상계동 세모자 방화 사건의 용의자였던 네. 이 사람이 양한 실명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 잘 내용을 몰랐어요. 근데 이 상계동 세모자 방화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건 알고 있었죠. 맞아. 그때 그 권 교수는 기억을 할 텐데 사건 초반에 그 누구도 그 남편을 의심하기가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됐죠. 맞아요. 범행 도구가 3cm 가량의 둥근 단면을 가진 망치로 출근했거든요. 둥근 단면. 그 아들들은 각각 한 명은 왼쪽 머리, 또 한 명은 오른쪽 머리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엄마 양손에 방아원이 나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엄마가 두 아이들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막아서고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됐죠. 근데 그 범인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안방 바닥에 빗 맞아서 생긴 이 망치 자국까지 있었어요. 아,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어떻게든 망치를 계속- 휘둘렀는지 다 짐작이 가시죠.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살아서 신고를 할까 봐 심지어 전화선까지 다 끊어놓고 간 상황이었습니다.
아니 너무 계속 얘기해 주신 것들이 지금 엄마는 두 아이 다 보호하려고 이렇게 방어하다가 여기 상처가 나실 정도였다는 거잖아요. 이게 무엇보다도 죽이려고 망치를 휘두르는데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도 막내는 숨이 붙어 있었는데도 그거를 2차적으로 또 불을 지르고.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사람이. 그때 당시 상황 자체가 강도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집에 없어진 것도 없고 세모자를 너무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당연히 이제 면식범으로 봤는데 거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는데 불을 낼 때 쓴 유리물질이 신도로 확인이 됐어요. 그게 아내가 그 운영하던 화실에서 가져온 걸로 추정이 됐거든. 이 집에 뭐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누군가의 소행이다 이렇게 본 거죠. 그러니까 뭐 없어진 물건도 없고 신너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그걸 가져올 만한 사람이면 진짜 뭔가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지, 면식범이지. 누가 그걸 알고 거길 찾아가서 그걸 가져와서 불을 지릅니까?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건 일단 그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제압의 목적이 아니다 일단. 그런 일차적인 분석에서부터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한 분석들이 시작이 됐었는데 부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가지고. 야,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가족들이 모두 살해당했는데 남편이 그 당시엔 어쨌든 용의선상에 올랐었다는 거잖아요. 네. 왜 수사를 받았던 거예요? 화재 신고가 들어왔던 시간에 남편은 지하철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? 이거 한번 보시죠. 새벽 5시경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아내랑 아이들이 불이 나서 죽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당직 상관도 저를 찾는 겁니다. 그 노원 경찰서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면서요. 경찰이 전화로 그러더군요. 누군가가 가족을 죽이고 불을 지른 것 같으니 경찰서로 오라고요. 근데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하철 첫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형사들이 역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. 형사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한 게 아침 7시쯤이었고요. 이거부터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다고요? 택시가 안 잡혀서? 처자식이 죽었는데? 이렇게 급하고 위급한 상황인데? 이쯤 되면 진짜 지나가는 차를 붙잡든 그렇죠. 뭐 안 되면 뛰어가든 그치. 차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하든 막 미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마치 그냥 형사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. 나 있었다를 보여주려고 약간 느낌상. 이거 진술부터가 좀 이상하네요 이미. 그렇죠.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. 아내와 자식들 장례식장에서는 다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이 남편은 보험사에 전화를 했었다고 해요. 장례식장에서요? 가족이 다 죽었는데 정신없어서 그럴 겨를이 없죠. 근데 이 정도면 이미 의심받을 정황이 충분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? 알리바이가 있었어요. 처음 탐문 수사 때 이웃들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밤 10시 한 반경이었고 그 신고된 시간이 새벽 1시 반쯤이었으니까 그 3시간 사이에 범인이 움직였던 걸로 봤는데 남편은 밤 10시 반에 매표소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 직원과 교대를 했고 새벽 1시 반엔 순찰을 들고 있었다고 동료들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. 어? 쉽게 말해서 역에서 집까지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약 4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.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3시간 사이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했는데 현장에 벽지가 타면서 벽시계가 떨어진 거예요. 떨어져서 멈춘 그 시각이 1시 28분 20초로 시계 봤더니 멈춰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화재는 몇 분이라도 이전에 났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. 그렇죠. 신고 2분 전에 신너로 불을 질렀으니까 이게 금방 불타올랐을 걸로 추정이 됐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의 알리바이는 도저히 안 맞게 되는 거죠. 근데 누군가를 시켰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했을 수 있는 것도 공범이 있다.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당시 수사팀이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부가 어떤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. 그러니까 이혼 얘기가 오갔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게 누굽니까? 바로 사망한 그 아내의 여동생. 왜요? 왜? 갑자기 왜? 여동생. 형부랑 처제가 불륜이었어요. 아 제발. 이게 제일 충격적이다. 아 진짜 언니의 남편과 나네. 형부랑 처자가 이럴 수가 있나? 그 불륜이 뭔가 발각이 됐을까요? 언니한테? 발각이 되면 알려질 게 무서워서 언니네 가족을 죽이는데 동생도 가담을 했다. 어린 조카 둘까지도 다 그 여동생이
정말 끔찍한 상황이긴 한데 그 가능성도 열어놓긴 했죠.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의 알리바이에 맞춰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. 근데 이 여동생은요, 또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게 또 확인이 됩니다. 아,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뭐 빨리 이동을 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이분이 약간 경계선 지능에 있던 분이라고. 아이고 저는 그랬구나. 그러면은 혹시 동생분도 이용당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연계성 지능이 있다라는 얘기가 형부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는 제대로 분별을 못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나중에 드러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더 큰 금액을 노렸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의심을 받게 돼요. 뭘 했길래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장인어른 명의로 이제 아내가 사뒀던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장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누구에게 이 집을 줘야 하는지 유언장을 쓰는데 당연히 딸이 사드렸으니까 그 딸 이름으로 공증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위 이름으로 이게 돼 있던 거예요. 나중에 어머니랑 다르게 남편으로 바꾼 유지한 흔적이 발견된 거죠. 찾아냈을 땐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라 처벌까지 이르지 못하고요. 위조라고 한 거는 몰래 한 건데 그 아내의 부모 형제들도 이건 아무도 몰랐나 보네요. 그 전에라도 가족 중에 누가 알았더라면 충분히 그 전에 수사를 할 만한데. 그렇죠. 내가 장김미자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용의자한테 또 다른 공범이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사건 전후 행적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막 찾아봤거든. 새로운 게 설마 또 있었나요? 설마? 가족들이 사망한 지 불과 한 7개월 만에 두 번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합니다. 그리고 동거한 지 한 3년 만에 2006년에 이제 결혼식도 올려요.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아내랑 살 때 양한 실명으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고 결혼한 아내가 보험 설계사였더라고. 보험 설계사요? 이거 정말 뭐 참 딱딱 맞아떨어지긴 한데. 보험 설계사니까 막 양한이 그 제일 그 높다 실명이. 분명히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이제 알았을 테고. 그래서 이 남자의 지금까지의 전적, 과거 행적만 봐도 두 번째 아내의 안위가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. 두 번째 아내한테도 무슨 일을 저지른 건 아니죠? 두 번째 아내랑도 이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차용증을 유지해서 돈을 돌려달라는 거짓 소송을 합니다. 그걸로 이제 뭐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일도 있었고. 아, 그래도 그건 좀 처벌을 받았네. 그럼 그 두 번째 아내랑 이혼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았나요? 대단한 게 그 이후에 외국 국적인 여성이랑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. 자녀도 있고. 근데 걱정이 된다. 결혼했다는 얘기만 들어도 걱정이 좀 돼.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혼자 해외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레포츠도 하면서 그 사진을 SNS 프로필에게 걸어놨더라고요. 야, 한나란 씨의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이 그러니까.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세 번의 결혼. 이거는 너무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. 너무 의심스러운데 뭔가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런 건가요? 맞아요. 완벽한 증거는 없어요. 그게 조금이라도 뭐 남아 있었다면 뭐 어떻게든 우리가 법 앞에 세웠겠지. 그리고 이제 정말 의심스럽긴 해도 뭐 만에 하나 다른 범인이 제3의 범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되려면 모든 걸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하거든. 다만 이제 앞으로 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후배 형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.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누구라도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절대 통하지 않는다. 이런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.